이번 분석을 시작하기 앞서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요. 오늘은 미국 최대 주택 건설 업체 중 하나죠. 레나코퍼레이션, 레나코프에 대해 깊이 파고 들어볼 시간이네요. 네, 봤습니다. 시점이 2025년 11월. 정말 살인적인 모기지 금리라는 이 거대한 파도 속에서 레나가 과연 어떻게 항해하고 있을지 다들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레나는 뭐랄까 기회와 위협이 정말 교차하는 아주 흥미로운 지점에 서 있습니다. 기회와 위협이 동시에요? 그렇죠. 단기적인 금리 압박이라는 엄청난 파도를 맞고 있는데 그 속에서 수익성을 일부 포기하고서라도 시장 점유율을 지키겠다는 아주 전략적인 선택을 내렸거든요. 아, 그 부분이 핵심이군요. 네, 이번 분석에서는 이 선택이 과연 레나의 미래에 어떤 의미를 갖게 될지, 거시경제 환경부터 내부 전략, 그리고 경쟁 구도까지 아주 다각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레나를 둘러싼 이 거시 경제 환경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죠. 자료를 보니 현재 미국 주택 시장을 움직이는 세 가지 핵심 변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금리, 공급 부족, 그리고 소비자 심리. 와, 이거 정말 복잡한 삼중주 같네요. 맞습니다. 세 가지 힘이 서로 막 얽혀서 밀고 당기는 그런 형국이죠. 그럼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금리 상황부터 짚어주시죠. 네, 이걸 한마디로 금리의 이중적 압박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중적 압박이요? 네, 그러니까 2025년에 들어서 연준이 분명 기준금리를 내렸거든요.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를 준 거죠. 시장에 온전히 전달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잠깐만요. 연준이 금리를 내렸는데 왜 시장에는 전달이 안 되는 거죠? 보통 기준금리 내리면 대출금리도 바로 따라 내려가는 거 아닌가요? 그게 바로 지금 시장의 가장 큰 딜레마입니다. 연준의 정책 금리하고 실제 주택 구매자들이 체감하는 모기지 금리 사이에 약간 괴리가 생긴 거죠. 괴리랑. 네, 여러 복합적인 요인이 있겠지만 가장 큰 건 시장의 불확실성 때문에 금융기관들이 리스크를 예전보다 훨씬 높게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상금리를 쉽게 내리지 않는 거죠. 아, 자기들도 위험하니까 방어적으로 나가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모기지 금리는 여전히 6%대의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이건 뭐 주택 구매자에게는 엄청난 이자 부담이고요. 그렇죠. 원리금이 어마어마하겠네요. 그리고 동시에 레나와 같은 건설사에게는 높은 금융비용, 그러니까 자금 조달 비용이 올라가는 그런 과제를 안겨주고 있는 거죠. 이중으로 압박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보통 금리가 그렇게 오르면 집값이 떨어져야 정상 아닌가요? 수요가 줄어드니까요. 근데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면 가격이 꽤 잘 버티고 있단 말이죠. 시장이 왜 이렇게 뭐랄까 비상식적으로 움직이는 걸까요? 바로 그 지점에서 두 번째 변수인 공급이 등장합니다. 아, 공급 부족 문제? 네, 지금 미국은 만성적인 주택 공급 부족 상태에 빠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고요. 2008년 금융위기 때부터 시작된 거였죠. 맞습니다. 2008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수많은 중소건설사들이 파산했거든요. 거의 10년 가까이 신규 주택 공급이 거의 씨가 말랐다고 표현할 정도로 줄었습니다. 그 후유증이 지금까지 쭉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집을 살 사람은 있는데 시장에 나온 집 자체가 너무 없으니까 비싼 이자를 감수하고서라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는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니까요. 고금리라는 이 강력한 외부 충격에도 불구하고 주택시장이 완전히 붕괴하지 않고 버티는 근본적인 버팀목이 되고 있는 거죠. 이건 레나 같은 대형 건설사들한테는 오히려 기회겠네요? 엄청난 기회죠. 사실 이게 레나에게는 지속적인 사업 기회를 제공하는 아주 강력한 순풍인 셈입니다. 단기적인 어려움만 어떻게든 버텨내면 결국 집을 지을 땅과 능력을 가진 자신들의 세상이 올 거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거죠. 상황이 정말 아이러니하네요. 수요는 있는데 막상 집을 사기는 망설여지고 이 지점에서 마지막 변수인 소비자 심리가 등장하겠군요. 네, 그래서 지금 소비자 심리는 한마디로 혼돈 그 자체입니다. 혼돈이요? 네, 높은 집값하고 이자 부담 때문에 아니 지금 사는 건 완전히 바보짓이야. 금리가 더 떨어질 때까지 무조건 기다려야 해. 라고 생각하는 관망파가 굉장히 많아요. 합리적인 생각이죠. 그런데 동시에 임대료는 계속 치솟고 있거든요. 월세가 멈추질 않아요.
그것도 문제네요. 그러니 다른 한편에서는 이러다가 평생 남의 집에 월세만 내겠다. 이자가 아무리 비싸도 그냥 지금이라도 사서 내 집을 갖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이른바 울며 겨자 먹기 파도 생겨나는 거죠. 정말 딜레마네요. 네. 이렇게 완전히 상반된 심리가 시장에서 팽팽하게 충돌하면서 시장 예측을 더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듣기만 해도 머리가 아파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환경 속에서 레나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그 전략을 한번 들여다보죠. 아까 수익성을 포기하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네, 바로 수익성과 판매량이라는 어떻게 보면 두 마리 토끼 중에서 과감하게 판매량을 선택한 겁니다. 이익보다는 일단 팔고 보자는 거군요. 그렇죠. 예전 같았으면 높은 마진율을 고수하면서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집중했을 텐데요. 지금은 이익 좀 덜 남겨도 괜찮으니 일단 팔아서 시장 점유율을 지키고 현금 흐름을 확보하자는 전략으로 180도 선회한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요? 예를 들면 구매자의 높은 모기지 금리를 자기들이 대신 일부 내준다거나 아니면 주택 가격 자체를 직접 깎아주는 식의 아주 공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와, 이익률을 그렇게나 깎아먹으면서까지요? 월가에서는 별로 안 좋아했을 것 같은데요? 처음엔 우려가 많았죠. 그 전략이 실제로 숫자로도 증명이 됐습니까? 네,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2025년 3분기 실적을 보면요. 신규 주문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2%나 급증했어요. 12%나요? 엄청나네요. 네, 인센티브 정책이 시장에서 제대로 먹혔다는 증거죠. 하지만 그 대가로 매출 총 이익률은 17.5%까지 하락했습니다. 역시 이익률은 떨어졌군요. 그렇죠. 집 한 채 팔아서 남는 돈이 그만큼 줄었다는 뜻이니까 단기적인 수익성 악화라는 비판을 감수하고서라도 이 불확실한 시기에는 시장 지배력을 공고히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건데 이 전략적 선택이 숫자로 명확하게 확인된 셈입니다. 단순히 집만 짓는 회사가 아니라는 점도 되게 흥미로웠어요. 자료를 보니까 금융 서비스를 결합한 비즈니스 모델이 있던데 이게 레나의 핵심 강점 중 하나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레나의 비밀병기라고 할 수 있죠. 비밀병기요? 네, 레나는 집을 사려는 고객에게 직접 모기지 대출이나 소유권 보험 같은 금융상품을 연결해 줍니다. 일종의 자회사를 통해서요. 원스톱으로 다 해결해 주는 거군요. 맞아요. 고객 입장에서는 집 계약부터 대출까지 한 번에 다 해결되니까 굉장히 편하고요. 레나 입장에서는 건설 이익 외에 금융 수수료라는 추가 수익을 얻는 거죠. 윈윈 구조입니다. 그 금융 서비스 부문의 실적은 어떤가요? 굉장히 좋습니다. 실제로 2025년 3분기에 이 금융 서비스 부문에서만 영업이익이 1억 7,800만 달러에 달했어요. 와, 엄청나네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주택 건설 경기가 안 좋을 때, 그러니까 집이 잘 안 팔릴 때 이 금융 부문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주면서 전체 회사의 실적을 방어해주는 훌륭한 완충장치가 되어주는 겁니다. 리스크 관리를 위한 또 다른 전략도 눈에 띄던데요. 토지 경량화 전략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뭔가요? 이건 정말 영리한 전략입니다. 보통 건설사들은 개발할 땅을 미리 대규모로 사서 재고로 쌓아두잖아요. 그쵸. 땅이 있어야 집을 지으니까요. 그런데 시장이 갑자기 꺾이면 어떻게 될까요? 팔리지도 않는 그 땅 때문에 막대한 자금이 묶이고 심하면 회사가 망할 수도 있죠. 2008년 금융위기 때 그런 회사들이 정말 많았죠. 맞습니다. 레나는 바로 그 교훈을 뼈저리게 느낀 거예요. 그래서 직접 땅을 사는 대신 옵션 계약 같은 방식을 통해 토지를 소유하는 게 아니라 통제합니다. 소유가 아니라 통제요. 그게 어떻게 다르죠? 쉽게 말해서 나중에 이 땅을 살 수 있는 권리만 우선 확보해두는 겁니다. 일종의 예약 같은 거죠. 그러다가 시장 상황이 좋아지면 그 권리를 행사해서 땅을 사고 만약 상황이 안 좋아지면 그냥 계약금 정도만 포기하고 깔끔하게 발을 빼는 겁니다. 와,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거네요. 그렇죠. 2025년 3분기 기준으로 레나가 이런 방식으로 통제하는 부지 비율이 무려 98%에 달합니다. 잠시만요. 98%라고요? 그럼 레나는 사실상 자기 땅 없이 집을 짓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거의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와, 2008년 금융위기 때 건설사들이 보유한 토지 때문에 줄도산했던 걸 생각하면 이건 정말 엄청난 리스크 관리 비법인데요. 바로 그겁니다. 시장 침체기에 토지 재고로 인한 재무적 부담을 거의 제로에 가깝게 만드는 아주 정교하고 세련된 시스템을 구축한 거죠. 알겠습니다. 재무 리스크는 그렇게 줄이는데 시장에서의 생존 경쟁은 또 다른 문제잖아요.
특히 미국 시장에는 디아로툰이나 펄트그룹, 풀트그룹 같은 거대한 경쟁사들이 버티고 있는데 그들과의 싸움에서는 어떤 무기를 쓰고 있나요? 세 회사 모두 거인이지만 싸우는 방식은 미묘하게 조금씩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먼저 디아로트는 한마디로 가성비의 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가성비? 네, 주로 생애 첫 주택 구매자를 타겟으로 합니다. 엑스프레스 홈즈라는 브랜드를 앞세워서 합리적인 가격의 주택을 뭐랄까 거의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대량으로 공급하죠. 박리담회, 즉 규모의 경제를 통해 가격 경쟁력을 극대화하는 전략입니다. 그럼 펄트그룹은 어떤가요? 군요. 그렇죠. 그래서 디아루튼보다는 품질이나 고객 맞춤형 옵션에 좀 더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디아루툰이 가성비로 승부한다면 펄트그룹은 다양성으로 대응하는 거네요. 그럼 레나는 그 사이에서 어떤 포지션인가요? 레나는 편리함과 통합 서비스를 핵심 무기로 내세웁니다. 모든 것이 포함된 Everything's Included라는 패키지 전략이 대표적인데요. 모든 것이 포함됐다. 네, 고객이 벽지 색깔부터 시작해서 옵션을 하나하나 고르는 복잡한 과정 없이 가장 인기 있는 사양들을 아예 기본으로 딱 포함해서 제공하는 거예요. 아, 선택의 고민을 덜어주는 거군요. 맞습니다. 결정장애를 겪는 요즘 소비자들의 고민을 덜어주는 거죠. 그리고 앞서 길게 말씀드린 그 금융 서비스와의 시너지를 통해 집 구매의 처음부터 끝까지 전 과정을 레나가 책임지는 그런 통합적인 경험을 제공하는 데 집중합니다. 듣고 보니 최근 레나가 수익성을 포기하고 판매량 중심으로 돌아선 게 특히 가성비를 앞세운 저 디아로튼을 정면으로 겨냥한 움직임처럼 보이는데요. 아주 정확한 분석입니다. 그동안은 서로의 영역을 어느 정도 존중하면서 경쟁했다면 이제 레나가 디아로튼의 핵심 시장인 첫 주택 구매자 시장에 가격 경쟁이라는 칼을 빼들고 정면으로 쳐들어간 형국이에요. 전쟁이 시작된 거네요. 그렇죠. 너희만 싸게 팔라는 법 있냐? 우리는 금융지원까지 얹어서 더 공격적으로 팔겠다는 일종의 선전포고를 한 셈이죠. 앞으로 두 거인의 시장 점유율 싸움이 정말 볼만할 겁니다. 정말 흥미진진하네요. 자, 그럼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볼 때 레나의 미래는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까요? 보내주신 자료에서는 3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더군요. 네, 결국 모든 시나리오의 열쇠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모기지 금리가 쥐고 있습니다. 그렇죠. 금리가 제일 중요하죠. 먼저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부터 볼까요? 네, 베스트 시나리오. 이건 모기지 금리가 시장의 기대보다 더 빠르게 6% 초반이나 혹은 그 이하로 뚝 떨어지는 경우입니다. 아, 그렇게만 되면 정말 좋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그동안 집 사기를 망설였던 잠재 수요가 폭발적으로 시장에 쏟아져 들어오겠죠. 레나는 굳이 큰 인센티브를 쓰지 않아도 집이 잘 팔릴 테니까 매출과 수익성이 동시에 좋아지는 최상의 그림이 그려질 수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좋네요. 그럼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최악의 시나리오. 물론입니다. 그게 바로 부정적 시나리오인데요. 이건 예상치 못하게 인플레이션이 다시 살아나면서 모기지 금리가 오히려 7%에 근접하거나 그 이상으로 치솟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7%. 상상하기도 싫으네요. 이 경우엔 구매 심리가 정말 완전히 얼어붙으면서 재고가 쌓이기 시작할 거고요. 레나는 그걸 어떻게든 처리하기 위해 지금보다 훨씬 더 큰 폭의 할인과 인센티브를 제공해야만 할 겁니다. 출혈 경쟁을 할 수밖에 없겠군요.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마진율이 15% 이하로 떨어지는 이른바 어닝 쇼크 수준의 심각한 실적 악화를 겪을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는 그 중간 어디쯤이겠네요. 네, 그게 바로 중립적 시나리오입니다. 현재처럼 모기지 금리가 6%대의 부담스러운 수준에서 큰 변화 없이 그냥 유지되는 상황이죠. 지금처럼요? 네, 이 경우 레나는 쿰매량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쓰고 있는 인센티브 정책을 계속 쓸 수밖에 없을 겁니다. 결과적으로 매출 총이익률은 현재 수준인 17%에서 18%대에서 뭐랄까 지지부진하게 횡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큰 성장도 없고 큰 추락도 없는. 네, 그냥 안개 속 국면이 계속 이어지는 거죠. 지금까지의 데이터를 보면 이 3가지 시나리오 중에 어느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시나요? 물론 예측은 어렵겠지만요. 정말 어려운 질문인데요. 현재로서는 중립적 시나리오의 가능성이 아무래도 가장 높아 보입니다. 다만 변수는 있죠. 어떤 변수요? 레나가 지금 수익성을 희생하면서까지 확보한 이 시장 점유율이 향후에 금리가 하락하는 국면이 왔을 때 과연 얼마나 강력한 레버리지 효과를 발휘할지 이건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 지금의 고통이 미래의 아주 큰 수확을 위한 씨앗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오늘 이야기를 쭉 정리해보면 레나는 금리라는 단기적인 역풍을 온몸으로 맞으면서도 주택 공급 부족이라는 구조적인 순풍을 타고 나아가는 그런 배와 같군요. 네,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단기적인 이익 감소는 이 거친 파도 속에서 시장 점유율이라는 닻을 단단히 내리기 위한 일종의 전략적인 후퇴로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레나의 분기별 신규 주문 건수, 그리고 매출 총이익률, 이 두 가지 지표의 변화를 쌍안경처럼 계속 들여다봐야 합니다. 아, 신규 주문과 매출 총이익률. 네, 이 숫자 두 개가 레나의 전략이 시장에서 현재 얼마나 먹히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정확하고 빠른 신호가 될 테니까요. 물론 그와 동시에 미국 전체의 금리나 고용 지표 같은 거시경제의 날씨 변화도 함께 살펴봐야겠죠. 오늘 분석을 통해 레나라는 기업을 정말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네요. 오, 어떤 질문인가요? 레나가 이렇게 공들여 구축한 금융 서비스와의 시너지, 그리고 아주 정교한 토지 경량화 전략이 과연 이 회사를 단순한 경기 순환주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아, 좋은 질문이네요. 그러니까 어떤 경제 상황에서도 꾸준히 성장하는 그런 장기 복리 투자처로 변모시킬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각자 찾아가는 과정이 앞으로 레나를 지켜보는 가장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